안녕하십니까. 저는 33세 금융권에 7년째 종사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2년차, 아이는 아직 없는 상태이고요. 결혼 생활이 좀 많이 난잡해서 할 얘기가 많으니 바로 두서없이 사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남편은 3년 전 취업 동아리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과 저는 둘 다 일하는 지역만 다를 뿐 같은 금융권에서 일을 하는 같은 분야의 종사자였고요.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 멘토 역할을 해달라는 제 대학 후배의 부탁으로 나간 모임 자리에서 같은 멘토로 참석을 한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이에서 학생들이 잘 어울린다는 얘기를 해주며 분위기를 치켜 세워줬고 저희 둘을 모두 다 알고 지내고 있던 대학 후배도 잘 해보라며 길을 깔아주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저희 두 사람도 하는 일이나 적성 등 서로 잘 맞는 것이 많아 보여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1년을 채 채우지도 못한 연애 끝에 빠른 결혼을 올렸습니다. 당시 저는 31살이었고 남편은 33이었는데요. 둘 다 결혼을 그리 급히 하지 않아도 되는 평범한 나이였지만 주변 상황에 의해서 결혼은 빛의 속도로 이루어졌어요. 저희 시부모님, 정확히는 시어머님이 아들의 결혼을 정말 바라셨습니다. 단순히 아들이 빨리 결혼하길 원해서 결혼을 재촉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를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결혼 전에는 시아버지가 많이 바쁘신 분이신가 싶었는데 결혼하고 나서야 보이더라고요. 시아버지가 거의 시어머니를 나몰라라 한 채로 한량처럼 밖을 겉도신다는 것을 말이죠.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으시고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기도 한데 시어머니랑 아가씨는 둘 다 시아버지가 없는 집안에서도 너무나도 익숙해졌다는 듯이 한 사람을 빼놓고 결혼 축하초를 불고 축하를 하고 또 저희 집에 나들이라면서 놀러를 오는 겁니다. 슬쩍 아버님은 어디 계신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하고 어디 갔는지 알게 뭐냐면서 적대적으로 구시더니만 결혼하고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말씀하시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늘상 가족들을 나몰라라 하고 밖에서 여자들 뒤치다거리나 하며 사는 양반이었다고 말이죠. 그것도 소주 한 반병 정도 들어간 후에야 말입니다. 조금 당황스러웠고 저도 나름 남편이랑 결혼을 할 때 이 사람의 조건이 좋아서 결혼을 한 이유도 있었는지라 순간 사기 결혼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사람이 능력 있고 똑똑하고 그런데 집안도 부족해 보이지 않는 것 같길래 마다할 이유가 없어서 시집을 온 건데 시아버지가 바람기가 있어 보이는 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불안한 요소였거든요. 주변에서 바람나서 갈라섰다는 부부를 아직까지 가까이에서 보지를 못했었지만 그럼에도 남자는 자기 부모의 영향을 받고 자란다고 하니 시부모님의 관계에서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 꼴이 나지 않으려는 노력을 많이 했어요. 남편에게는 은연중에 집에 잘 들어와서 가정적으로 구는 남자가 최고라는 말도 여러 번 해댔고 또 저는 저대로 같이 출근하는 와중에도 남편 아침밥을 차려주고 퇴근하고 와서도 저녁밥에 야식을 차려주는 등 조강지처를 자처해 살았습니다. 남편이 고맙다고 좋아하라면서 밥을 먹는 모습에 더 힘을 받아서는 열심히 밥을 차린 거라서 솔직히 신혼 당시는 힘든 것도 별로 없었어요. 내 남편 입에 들어가는 밥이니 오히려 더 맛있고 정성스레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컸었죠. 하지만 저의 결혼은 이상한 방향으로 점점 흘러갔어요. 설마 시아버지 따라서 바람을 피우지 않을까 싶어 잠시 고민을 했던 내 남편은 오히려 멀쩡한데 옆에서 시어머니랑 신우가 그렇게 저를 들들 볶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자 오빠인 제 남편을 마치 집안의 기둥 그리고 시아버지를 대신해 찾을 수 있는 사람으로 대하려는 듯이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해오고 남편을 찾으러 집에 오셨답니다. 그 당시는 남편마저도 자기 엄마랑 여동생을 너무 반갑게 찾고 집에 들이길래 옆에서 감히 싫은 티도 못 내겠더라고요. 괜히 나 하나 때문에 분위기가 흐트러져서는 남편이랑도 부부싸움까지 할까 싶어 말이죠. 그래도 어련히 알아서 찾아오는 횟수도 좀 줄여주고 하다못해 자주 올 거면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간단히 먹을 과일이라도 좀 싸우면 좋으란만. 저희 시어머니랑 아가씨는 그런 염치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애이라고는 밥 말아먹은 참 보기 힘든 무개념인들이었죠. 남편이랑 한 번은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데 삼겹살 먹고 있단 소리에 배가 고팠는지 둘이서 말도 없이 제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고기를 먹는데 왜 같이 부르지를 않았냐고 하면서
뻔뻔하게 식탁에 의자를 가져왔는데 저는 얼마 먹지도 못하고 남은 고기를 다 두 사람 입에 넣어줘야 했답니다. 자기들끼리 동네를 서성이며 돌아다니다가 제 생각이 났다는 말과 함께 주말에도 뻔뻔스레 저희 집을 찾아오기도 했고요. 심지어 저희 부부가 출근을 하고서 집안에 없는 사이 집에 들어가 좀 쉬고 있으면 안 되겠냐며 비밀번호를 물어보는 전화를 걸어오기도 하셨어요. 당연히 그것만큼은 배려를 해줄 수가 없다며 죄송하다고 카페에 가서 쉬시라며 제가 그 자리에서 은행 계좌로 돈 10,000원을 전송해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소용없었어요. 남편이 허락 없이 집 비밀번호를 오픈한 바람에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제 10,000원까지 홀라당 받아먹고선 당당히 저희 집에 들어갔죠. 거긴 제 집과도 다름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제가 재테크를 해서 번 돈으로 1,000원짜리 이미 사서 가지고 있던 제 집이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아주 진작에 독립을 했고 그래서 제게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의 추억이 서려있는 집이었어요. 가장 내게는 프라이빗한 공간이기도 했고 말이죠. 저희 부모님 말고는 그 누구도 제 집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감히 이런 식으로 무단으로 들어와서는 우리 다 놀고 있어요 라며 뻔뻔스럽게 사진을 찍은 문자를 보낸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백수로 지내고 있는 저희 시누이가 시어머니랑 둘이서 세트로 벼랑간 진상짓을 부리더니만 제 집을 자기 집 마냥 가깝지도 않은데 허구한 날 들락날락 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귀도 모자라 눈치가 없는 척하면서 제게 불만인 걸 남편에게 쪼르르 달려가 말을 하며 이간질까지 시작했고요. 한 번은 제가 너무 더워서 냉장고에 얼음물을 넣어둔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걸 보더니 아들이 이런 찬물을 먹고 체하면 어쩌려고 하냐면서 밖에다가 물통을 내놓으라고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여기는 제 집이고 제가 마신 물을 냉장고에 넣어둔 건데 왜 어머님이 이걸 밖에 꺼내라 말하세요?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걸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가서는 제가 남편 속에서 장염이 나던 유염이 나던 아무 소용이 없다 했다면서 제 입에 들어가는 물이 중요하지 남편 입이 무슨 소용이냐며 난동을 피웠다고 말을 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또 꿍해가지고는 우리 엄마한테 진짜 그런 식으로 말했어? 야, 네가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인데 그냥 알겠다고 거분거리면 그만인걸 왜 화를 내서는 우리 엄마 기분을 잡치게 만들어? 라고 저를 탓하더라고요. 와이프인 제 말을 들어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말이죠. 뭐 사사건건 자기 엄마랑 자기 여동생 편을 들면서 점점 저를 남보다 못한 와이프로 바라보는 남편의 행동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서 상처를 입고 남편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는 건 저였고 이런 저를 보면 남편도 내심 점점 마음이 멀어져가는 듯 했어요. 우리는 분명 둘이서 잘 살 수 있었고 또 앞으로도 아이를 낳거나 함께 여행도 더 다니며 잘 살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았는데 남편은 제게 먼저 꼬리 한 번을 내려볼 생각을 안 했고 무조건 자기 가족들을 방어하고 더 치켜 세우면서 저를 막무가내의 며느리로 몰아가는 것에 동조를 했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나 시누이도 점점 저를 더 우습게 여기기 시작했고요. 이제는 우리 집에 막무가내로 들어와서 냉장고를 뒤집어 놓고 TV를 보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은 채 뒷정리를 하지도 않고서는 지들끼리 집으로 돌아가는 일도 다반사였어요. 그러다 남편이 생활비를 보태던 것을 또 끊어내고 말하더라고요. 자신이 사업을 하려고 하니 당분간은 제 월급만으로 생활비를 쓰면 좋겠다고 말이죠. 곧 퇴사를 하고 갑자기 사업을 한다는 남편이 솔직히 믿음직스럽진 못했습니다. 그렇게 나가서 안정적인 월급보다도 성공해서 잘 벌고 살 거란 보장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너무 불안했고 지금 이대로가 좋다며 말리기도 했지만 남편은 귓등으로도 제 말을 듣지 않았고요. 그러다 결국 남편은 회사도 그만두고 저는 모르는 자기 사업을 시작하는가 싶더니만 저하고는 거의 남과도 다름이 없는 생활을 반복하더라고요. 외박을 너무 우습게 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하루 이틀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지고 연락도 뜸해지더니만 주말에는 지방 출장을 간다면서 1박 2일 외박도 꽤나 자주 하곤 했습니다. 그 사이 자기는 시부모님 집에서 자고 오는 건지 아들을 보겠다며 집에 찾아오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방문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요. 남편도 이제 저희 집에 오지 말라면서 단단히 말을 하기라도 한 건지 정말로 연락조차 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먼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요즘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집에 오는 것도 뜸하고
당신은 더 자주 외박을 하는 것 같은데 나를 피하기로 단체로 작정을 했냐고 말입니다. 제 딴엔 정말 싸움을 하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식으로 말을 걸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뭘 한 줄 아세요? 그렇게 집에 오는 거 싫어했으면서 이제 와서 안 보이니 보고 싶은 거야? 아니면 시부모 못 오게 해서 나한테 고맙기라도 한가 보지? 너 우리 엄마랑 동생 엄청 싫어했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저를 시댁 식구를 못 잡아먹어 안다는 여자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저를 정말 한순간에 이 결혼에 금이 가기 시작한 원인이자 못된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결국 며칠 내내 같은 문제로 냉전을 벌이고 저 혼자 잘못한 사람을 만들더니만 이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랑은 더 이상 같이 살기 싫고 무엇보다도 여자로 보여주지가 않는다면서 말입니다. 남편의 말이 너무 상처였기에 그냥 이혼을 해줄 법도 했으나 저는 너무 미련이 남았어요. 참 바보 같았지만 제가 아직 남편을 향한 마음이 다 정리되지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혼해서 갈라서야 한다는 게 도무지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한 서약이 있고 정리해야 할 법적 관계가 있는데 결혼이 장난이냐면서 남편을 향해 이혼을 하길 거부했어요. 무조건 안 된다면서 그냥 일방적으로 이혼을 거부한 것이었죠. 그 바람에 남편은 그냥 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이대로 우리가 더 살았다가 좋을 게 하나 없다면서 말입니다. 나가서는 저한테 이혼을 해달라고 지속해서 서류를 보내더라고요. 급기야 시어머니랑 시누이까지 나서서는 왜 자기 아들의 인생에 발목을 잡고서 훨훨 사업가로 날아야 하는데 날지를 못하게 하냐고 인생을 망치게 하지 말라면서 이혼을 종용하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이혼을 해주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 아들이 가정일에 신경 쓰느라 제대로 집중도 못하지 않냐. 네가 뭔데 해준 것도 없으면서 이제 와서 또 내 아들 발목을 잡아. 네가 뭔데 집만 해왔으면 다야? 내 아들한테 여자 같지도 않았던 년 주제에 라고 독한 말씀까지 하시며 말이죠. 그동안은 며느리인 제 덕을 보면서 제 명의의 집안에 마음대로 들어와서는 각종 살림살이를 거덜내가고 음식을 나눠 먹고 또 허락 없이 얻어먹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와서는 자기 아들이 돈 잘 버는 사업가가 될 거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놓아주라면서 헤어져 달라 부탁을 하다니요. 정말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뻔뻔히 변할 수가 있는지 우리 결혼이 다 뭐였나 싶어서 정말 침울함이 극도로 치달았어요. 생각할수록 그 배신감이 너무 커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생각할수록 열불이 터졌어요. 그러는 와중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결국 이혼밖에 없었고요. 남편은 계속해서 정 떨어진 말만 하며 이혼을 해달라고 하고 시어머니의 시누이까지 나서서는 자기 아들 발목 잡지 말란 말을 계속해서 뱉어내시니 저도 이쯤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냥 딱 여기서 끝을 내고 나는 하루라도 빨리 내 인생으로 돌아가 정착해서 살아야겠다 싶었어요. 잠시 인생이 큰 똥을 밟았던 바람에 우회를 한 것일 뿐 절대로 실패한 게 아니라는 마음가짐을 먹어가면서 힘들게 말이죠. 그래서 남편을 향한 배신감과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향한 분노가 눈앞에 서렸지만 정말 눈물을 머금은 채 이혼을 감행했습니다. 거의 남편과의 별거를 한 달 좀 넘게 지속하다가 이혼서를 제출한 것이었고요. 숙려기간 3개월까지 끝내고 나면 이젠 정말로 우리 사이가 남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숙려기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던 그 시점에서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짐을 싸든 채로 일방적으로 말입니다. 당연히 별거를 시작하자마자 시무랑 시누이가 또다시 오지 못하게 혹여나하는 마음에 비밀번호 장치를 지문인식기로 바꿔버렸었고요. 그래서 아무도 저 말고는 제 집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퇴근을 하고 가보니까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집에 들어오지도 못한 채 제 집 앞에서 쭈그려 앉아있는 겁니다. 저를 보자마자 며느라, 언니! 라고 하면서 급기야 저를 아주 반갑게 맞아주기까지 하셨고요. 이혼해달라고 저를 향해 이혼을 종용하면서 자기 아들 편을 들던 그 치졸했던 것들이 갑자기 저를 다시 며느리라면서 맞이해주는데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싶더라고요. 어쩐 일이냐고 물어보니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짐가방을 보여주며 잠깐 하루라도 지낼 수 있겠냐면서 졸라대기까지 했고 말이죠. 황당하고 당연히 내 집에서 저것들이 잠을 자도록 내버려둘 생각이 없었지만
말 안 하고 찾아온 두 여자의 짓거리가 너무 수상해서 얘기나 들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온 짐은 밖에 놓고 들어오라는 조건하에 문을 열어줬어요. 두 사람은 보란듯이 제 지문을 인식기에 찍었더니 두 사람은 이제 비번 이런 건 없는가 보구나. 네가 있어야 들어오는구나. 라며 떨떠름해 했고요. 그리곤 집에서 얘기를 꺼내놓는 두 사람의 말은 정말이지 의외였고 정말이지 반가웠습니다. 신우이가 먼저 시어머니의 눈초리를 받고 나서야 겨우 입을 열더라고요. 언니 있잖아.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언니랑 오빠가 왜 이혼을 해야 하는가 싶더라고. 언니가 우리한테 진짜 잘해줬잖아. 나 언니랑 다시 잘 지내보고 싶어. 우리가 힘써볼 테니까 오빠랑 다시 재혼해. 아직 숙려 기간 안 끝났지. 라고 말이죠.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먼저 이혼해달란 사람한테 이젠 재혼해달란 소리도 내가 해야 하는 거냐면서 이딴 소리를 할 거면 그냥 가시라고 제가 직접 현관문까지 따다 열어드렸는데 시어머니는 그 사이에 밖에 있던 자기 짐가방까지 급하게 챙겨선 도로 집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더니만 우리가 잘못했다니까. 다시 내 아들이랑 잘 지내면 너도 이혼녀 딱지 떼고 내 아들도 이혼남 딱지 떼고 좋잖아. 왜 어렵게 생각하는 거야? 그냥 다 같이 지내면서 우리 좀 오순도순 살자. 나랑 우리 딸이 여기서 살림하는 거 정말 책임지고 다 할 테니까 너는 밖에서 돈만 벌어와. 라고도 하셨고요. 갑자기 전 며느리한테 돈 벌어오란 소리를 하면서 자기가 살림을 다 책임지겠다고 하니 저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이것들이 제 집에 무상으로 얹혀 살려고 찾아왔구나 싶어서 순간 도둑년들한테 집을 뺏길까 싶어 아찔했던 것이었죠. 이제 남대는 며느리 집에 들어오려고 하냐며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르겠다며 아파트 현관문까지 죄다 열어놓고서는 막 소리를 지르니까 시누이랑 시어머니는 또 저를 막 달래려고 조용히 하라며 아우성인데 결국 이웃 주민이 와서 제 난동을 보다가 제가 경찰을 불러달라고 하니 그제서야 아이고 나간다 나가 라고 하면서 짐가방을 싸서 일단 집 밖으로 나갔어요. 그제서야 시무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제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리고는 솔직하게 털어놓는 겁니다. 아들이 자기 아는 선배의 말을 듣고서 사업을 한다고 퇴직금에 모아둔 돈까지 다 꿀어다 박아서는 투자를 했는데 그 선배가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고요. 그래서 모아놓은 돈을 한순간에 날린 건 물론이고 투자한다고 시댁 명의보증까지 다 써서 투자했다가 한순간에 시댁은 알거지가 되었다고도 말이죠. 가뜩이나 한량처럼 살던 시아버지는 옳았구나 하면서 집을 나가버렸다고 하고 남편은 그 선배 잡는다고 지금 전국 방방곳곳을 쏘다니면서 사람 하나 죽이러 작정을 하며 살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오갈 곳도 없이 단기로 고시원에 들어갔다가 제 생각이 나서는 뻔뻔하게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힘든 와중에 저한테서 얻어먹은 게 너무 많아서 어떻게든 제가 도움을 또 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냥 무작정 저를 찾아왔다고 말이죠. 어찌나 속이 통쾌하고 반가웠는지 몰라요. 매일같이 남편을 저주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절대로 그 인간이 멀쩡하게 살지 않게 해달라면서 하늘에 빌어대곤 했었는데 마치 제 소원이 이루어진 듯 했습니다. 내가 이혼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을 때에도 당신들이 번갈아 전화해서 자기 아들 팔자 망치게 하지 말라면서 잊으라고 했던 거 다 잊었어요? 나한테 이혼해달라고 화냈던 거 다 잊었냐고요? 라면서 오히려 한번 된통 당해보라면서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고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남의 집에 들어와 난동을 부린 죄로 확 형사고소라도 할 수 있음 해볼 참이었어요. 아는 법이 없어서 어떻게든 건수를 만들겠다며 두 사람을 잡고 늘어졌죠. 그러자 시누이는 도와달라면서 그 와중에 지 오빠인 제 전남편한테 전화를 해서는 와달라고 하고 얼핏 들으니 남편은 지금 돈 들고 튄 선배를 찾으러 부산 어디쯤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왜 또 부산에 가 있냐? 네 어제는 뭐 광주라 하지 않았냐? 아이고 왜 함부로 이혼을 하고 사업한다고 설쳐서는 이 꼬라지를 만드냐 이 못난 자식아 라면서 흥분을 하셔서는 전남편한테 소리를 지르는데 너무 처량해 보였습니다. 고시원에서 지냈다고 하니 그 사이 고시원에서 나눠주는 밥이랑 김치만 먹고 살았던 건지 살이 좀 빠져 보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거기까지도 이제는 더 이상 제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분명 이렇게 나에게만 기대고 단물을 쪽쪽 빨아먹으려고 하는 시무와 신우이에게 질릴 게 뻔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이혼이 되는 과정이 있었고 정말 남남이 되기 직전인 사이였는데도 저에게 도와달라 부탁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염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걸 저도 누누이 울먹이는 신우이와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고요. 제발 사람 새끼면 염치 좀 챙기고 사세요. 며느리가 우스워요? 내가 이혼하고서 당신들 진상짓을 눈 감아주며 당해주고 살 것 같아요? 도움을 얻고 싶으면 그만큼 베풀던가. 그것도 안 되면 차라리 돈이라도 깔끔하게 주어주던가. 어디서 거지 같은 것들이 며느리 하나 잘 만나서는 얻어먹더니만 이젠 하다하다 이혼하고 나서도 이래? 라면서 조금 더 난동을 피우다가 경찰에 이끌려 나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하고서는 문을 닫아버렸어요. 경찰한테는 그냥 아파트 밖으로라도 주민들이 더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용히 내보내달란 부탁만 드렸고요. 그게 저로서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아들내미가 사업 실패하고 집까지 말아먹어서는 집이 있는 멀쩡한 며느리랑 이혼까지 한 이 상황을 누구보다 어처구니 없어하고 괴로워할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시무랑 신우였을 테니까요. 그냥 지들끼리 어디 한번 스스로 견디고 이겨내보라며 제 딴에는 방치와 무관심으로 일관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시무랑 신우이도 제 눈치를 보며 함부로 찾아오겠다는 연락을 더는 못하더라고요. 남편도 오래간만에 연락이 와서는 엄마랑 여동생이 난동을 피워서 미안하다며 사과 문자 하나를 밤늦게 보냈는데 그냥 씹었습니다. 대답조차 해줄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었기에 이대로 남남이 확실히 되는 그 순간에 축배를 들길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3년대 며느리 마스터입니다. 올해 제 나이는 39살로 30대의 막차에 올라탄 중이고요. 내년이면 저도 40이고 인생의 절반은 산 것과 다름없는 처지예요.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애처럼 보일 수 있는 나이란 거 잘 알지만 그냥 제가 살 만큼 살고 결혼도 할 만큼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일이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일 때문에 거의 1년의 절반 이상을 회사에서 야근하며 자기 여가를 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말이죠. 얼굴 한번 보는 게 와이프인 저조차도 너무 힘들었고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빠가 왜 또 집에 안 오냐는 말을 어릴 적부터 입에 달고 사는 바람에 남들이 들으면 지 아빠가 수시로 엄마랑 싸워서 가출이라도 하는 줄 알 뻔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서는 둘째 유치원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나기도 했었고요. 애 아빠가 바람났는데 애 엄마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소문 말입니다. 다행히 제가 그런 말을 뒤에서 듣고도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라서 당장 학부모들을 유치원 앞에서 불러다가 소문의 원천이라는 학부모랑 대판 싸우고서는 사과를 받아낸 덕분에 소문은 마무리되었어요. 내 남편이 바쁜 전문직이라고 명함까지 뿌려가며 그 학부모 앞에서 머리털만 안 잡아당겼을 뿐 눈으로는 몇 대를 때렸답니다. 그 바람에 입이 싼 편이었던 걸로 추정되는 학부모들도 싹 입을 다물게 되었고 다행히 우리 둘째는 씩씩하게 유치원을 잘 다니다가 졸업을 했어요. 그 후 남편한테 졸라서는 그냥 그 동네 자체를 떠났고 다시는 그 학부모들을 마주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 후로는 제가 애들 입단속도 시키며 살았어요. 아빠는 일 때문에 바쁜 건데 우리가 밖에서 티를 내고 다니면 아빠가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하시니까 아빠 얘기는 절대로 하지를 말라고 말이죠. 그러니 애들도 하나둘 이해를 하는 건지 밖에서 우리 아빠가 바빠서는 얼굴 한번 보기 힘들단 소리를 2번은 꺼내지 않더라고요. 이 정도의 남편을 두고 사는 여자였으니 제가 오죽 외로웠겠습니까? 남편 얼굴 보기 힘든 와중에 애는 둘이나 낳았으니 어떻게든 책임지고 잘 키워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남편도 먼 훗날 애들이 잘 커있는 모습을 보면 은퇴를 하고 나서라도 저와 오순도순 고마워하며 잘 지내주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 뒷바라지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고 제가 또 하나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어머님을 모시는 일이었죠. 어머님은 아들 사랑이 대단한 분이셨어요.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사는 내 아들보다 잘난 아들을 둔 엄마들은 세상에 또 없다며 그걸 늘 과시하며 사셨고 저희 친정 부모님 앞에서도
자기 아들 잘난 줄 알고서 시집 보내는 게 맞냐는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분이셨어요. 아이를 낳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이런 시어머니가 참 재수없고 못나 보였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님한테는 겸손 따위는 전혀 보이질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는 참 신기하게 마음이 변했어요. 어머님처럼 아들을 잘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처음에도 어찌되었던 시어머니셨기 때문에 늘상 고개를 숙이고 예의를 갖추며 잘 챙겨드리고 살갑게 구는 며느리였는데요. 제가 둘째를 낳고 처음 어린이집에 보내던 그때부턴 왠지 모르게 어머님 곁에서 더 보고 배우며 뭔가 방법을 알고 싶었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 하도록 키울 수 있는 아주 간단하지만 어려운 그 방법을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겸사겸사 시어머니가 계시는 시댁을 자주 찾으면서 말동무가 되어드렸고 시어머니 앞에서 제 아이 고민 상담도 서스럼 없이 했어요. 보통 이런 얘기는 친구들이나 친정 식구들한테 털어놓고는 위로를 받잖아요. 그런데 저는 하도 자주 보고 살아서 그랬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시어머니를 옆에 꼭 끼고서는 사소한 수다들을 떨었어요. 처음엔 아이를 잘 키워보려는 마음에서 더 친해져 보고 싶었던 것이었지만 이런 식으로 함께하고 대화를 나누는 세월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어머님은 제게 친정 부모님보다는 못해도 남들보다는 훨 가까운 가족이 되셨어요. 제가 적어도 어머님을 불편해하거나 어려워하지 않고서 저희 피 섞인 가족인 마냥 살갑고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갔던 것이었죠. 너무 기분이 좋았고 내 결혼 생활이 만족스러웠어요. 외롭게 만드는 남편이 여전히 미웠지만 나의 곁에서 함께 바쁜 아들을 보며 얘기를 나눠주는 친구 같은 시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상관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 이건 저만의 아주 크나큰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우쳤네요. 나 혼자 시어머니를 피 섞인 가족과도 같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나 혼자서만 어머님이 좋아 죽으려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남편에게는 시누이가 둘 있는데 하나는 미국 가서 살고 있고 하나는 저랑 생활 반경이 비슷할 만큼 같은 주부로서 비슷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뵈러 시댁에 갈 때마다 여러 번 마주치며 함께 수다를 떠는 사이였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편해진 만큼 시누이도 참 편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1살 많았는데 제게는 친언니와도 같게 느껴졌어요. 굳이 시댁 사람이라고 해서 거리를 둘 이유는 없었는지라 저도 갈 때마다 형님 하면서 정말 애교 많은 동생처럼 보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그걸 형님이랑 시어머니도 나름 귀엽게 봐주기도 했고요.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제가 잠시 몸살이 걸린 적이 있던 7월에 큰 뒤통수를 맞았네요. 코로나가 아니라 단순 몸살이라고 확신을 했던 게 가슴 통증도 없었고 그렇다고 기침이 나오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단순히 몸살 걸릴 때마다 느끼는 그 오한이랑 몸살기 때문에 제가 침대에서 제대로 일어나지를 못하는 지경이었어요. 남편 출근까지는 어찌저찌 시켰지만 집에서 원격 수업으로 학교 생활을 시작한 제 아이들이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가까이 살고 있던 시누이한테 연락을 했죠. 혹시 괜찮으면 잠깐 우리 집에 와서 애들 좀 봐줄 수 있어요? 나 지금 몸살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라고 말이죠. 하지만 시누이는 망설임 하나 없이 너 코로나지? 코로나 아니야? 근데 뭘 오라 말아야 당장 혼자 병원 튀어가. 너 그냥 가서 입원하고 집에도 들어가지 마. 내 동생까지 코로나 걸리면 너 어쩌려 그래?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내 몸 걱정 하나를 해주기는커녕 그냥 그 길로 저를 코로나 환자라 비난하며 자기 동생한테 옮기지 말라는 소리부터 하는데 와 정말 서럽대요. 대신 집에 와주는 건 바라지도 않았고 그냥 걱정이라도 해줬으면 제가 힘을 얻었을 텐데 시누이가 그렇게 제게 모진 말을 내뱉으면서 집에 돌아오지도 말라고 하더니만 바로 시어머니께까지 연락을 해서는 제가 코로나 환자임이 확실하다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당장 시어머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전화가 걸려왔어요. 야, 너 코로나야? 아니, 너는 집에서 놀고 먹는 애가 몸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바쁜 네 남편한테 도움은 못 될 망정 피해를 주니? 당장 친정으로 뛰쳐가던가 병원 가서 입원을 하던가 당장 그 집에서 나가! 라며 소리를 빽 지르시는데
귀가 떨어질 뻔 하는 줄 알았네요. 눈물을 머금고 저도 불안한 마음에 당장 혼자서 병원을 찾았어요. 그 후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결과는 음성이었고 몸살 감기 처방을 받고는 집에 와서 내내 알아두었어요. 기특하게도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배달 음식을 시키면서까지 식사는 꼬박꼬박 잘 챙겨 먹었고 남편도 저를 환자 취급하기는커녕 오히려 괜찮냐며 퇴근 후 살갑게 간호를 해주려 해서 마음고생은 덜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친가족과도 다름이 없다 여기며 옆에서 막내 노릇을 톡톡히 하고 살았던 지난 세월에 뒤통수를 치듯이 저를 나몰라라 하며 집에서 나가라 마라 자기 아들 걱정부터 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태도는 두고두고 놀라웠네요. 역시 시댁 식구들은 가족이 되긴 힘든 건가 싶기도 하며 현실 자각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잘해줬는데 어떻게 내 건강 걱정을 한 번도 안 해줄 수 있나 싶어서 화도 나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는 그간 간간히 저하고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이긴 했습니다. 시누이는 제가 시댁에 갔을 때에만 마주치는 사람이었지 명절에는 마주치기 힘든 사람이어서 잘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명절부터 평소에도 늘상 얼굴을 마주봐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제 딸에는 친해졌다고 생각을 했지만 저희 어머니는 아주 불현듯 거리를 두려워하신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시댁에 가서 애들이 조금 칭얼거리길래 어른들 앞에서 조심하라며 훈계를 하려고 하는데 어머님은 그마저도 시간이 아깝다면서 넌 요리하다 말고 어딜 가니? 라고 하더라고요. 잠시라도 쉬는 시간을 가지지 말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남편이 조금이라도 힘들어하는 내색을 보이면서 눈을 지그시 감으면 하루 종일 일하느라 힘들었던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네 남편 간수를 어떻게 하길래 애가 이렇게 힘이 빠져선 도대체 집구석에서 하는 일이 뭐냐? 라며 혼을 내기도 하셨어요. 저는 물론 시어머니시니까 자기 아들 걱정이 되어 이런 말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셨을 때에도 죄송합니다. 좋은 거 더 열심히 먹이며 뒷바라지 할게요. 라며 어머니께 최대한 화를 푸시라 기분 좋게 다가갔고요. 그냥 저는 시큰둥한 어머님의 성질을 건드려서 함께 싸움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성격이 할 말은 해야 하는 성격이었는지라 그렇게 맞서서 시어머니랑 대판 싸우기라도 할까 싶어 최대한 시댁에선 순한 양처럼 자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어머님의 사소한 잔소리나 화도 알겠다고만 대답을 한 채 제 딴에는 현명하게 넘어가려 한 거였어요. 그게 반복되다 보니 제게는 그리 큰 마찰이라고 할 것이 없었고 시어머니도 남편 문제나 명절 때 말곤 대체로 평온한 편이셨는지라 괜찮았죠. 그러나 제가 간과한 게 있었어요. 어머님이 무조건 화를 내는 걸로 저를 섭섭하게 만드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저희 어머님은 화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제 주변의 것들과 저를 비교해대면서 은근슬쩍 돌려가기를 하는 분이시더라고요. 그걸 저는 작년에 몸살 걸렸던 그날로 좀 더 여러 차례 느꼈고요. 추석부터 월설에도 혹여나 하는 마음에 시댁은 가지 않았습니다. 신혼회까지 합쳐서 여러 사람들이 거치며 드나드는 집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하자는 의도였고 그 대신 저희 남편과 애들은 추석이 되기 전 일찌감치 시댁을 찾을 예정이었어요. 제가 워낙 평소에 시어머니 뵈러 자주 왕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못 보고 사는 정도까지는 아니었고요. 그런데 한 번은 어머님이 집에 온 제게 다 같이 밥을 먹은 후 일방적으로 설거지를 시키는데 고무장갑을 빼가시더라고요.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는 건 뭐 흔하게 어느 집안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었는지라 저도 그러려니 했지만 고무장갑을 너무 보란듯이 거실로 가져가시는 모습에 섭섭하더라고요. 며느리 손에 물을 여러 방울 묻히고 싶으신 건가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또 하루는 남편이 일을 하던 도중이어서 제가 아이들만 데리고서는 시부모님께 인사도 드릴 겸 같이 밥을 먹으려고 갈비를 재워서는 가져갔는데요. 어머님이 그걸 보시더니 우리 아들 줘야지 라는 말과 함께 그날 저녁에 저희 아들과 저한테는 그냥 비빔밥 하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아무 나물이나 참기름에 고추장을 비벼서는 그걸 알아서 퍼먹으라며 양푼채로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제가 기껏 저도 먹어보겠다고 만들어간 갈비였는데 말이죠. 애들이 고기 반찬을 찾으니 반찬 투정하라고 엄마가 가르쳤냐면서 제 앞에서 저를 혼내려 하시는데
분위기가 너무 쌀벌해서 제가 나서서 제 아이들을 혼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안 그럼 할머니가 혼냈다고 애들도 상처를 받을 게 뻔했으니까요. 내가 남도 아니고 내 아이들이 남의 자식도 아닌데 자기 아들 입에 들어갈 갈비만 생각하고 위하시는 어머님의 치졸한 태도가 참 정내미가 떨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이것 또한 아주 약과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의 어머님의 쪼잔하고도 치졸한 행동들을 여러 차례 목격하던 중 지난주 저희 부부가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에 갔던 날 그 쪼잔함과 찌질함은 거의 극에 달했어요. 바로 비닐장갑 쪼가리 하나 때문에 말입니다. 저 이제 이 집안에서 며느리로 산 지가 벌써 13년입니다. 비록 제가 애들을 낳고 나서야 시어머니께 자녀 교육 방법을 얻어보겠다고 본격적으로 집을 오고 가며 친해져 보려 하긴 했지만 그 전부터는 저는 애초에 예의도 바르고 활도리는 다 하고 지내던 며느리였어요. 남편에게 시집 오면서 모자람 없이 예단도 맞춰 해왔고 신혼 때부터 출근하고 퇴근하는 남편 밥상을 꼭 실하게 차려주라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칼같이 지켜서는 단 한 번도 식사 준비를 거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 흔한 부부싸움을 했을 때에도 밥만큼은 정말 실하게 차려줬었어요. 남편도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참 대단한 여자였다면서 두고두고 고마워했고요. 아이들 태어나고 나서도 일부러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 한 번 더 보여드리려고 제 딴에는 자주 시댁을 드나들었고 그동안 여러 차례 며느리한테 설거지를 시키고 잔심부름을 시키면서 가족들 사이에서 서열 정리를 하려고 하셨을 때에도 전 다 이해했어요. 평상시에 어머님이랑은 잘 지내왔었으니까 그냥 단지 지금 어머님이 정신이 없어서 만만한 저한테 잔심부름을 시킨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말에 오랜만에 남편이 쉬는 주말이어서 저도 우리 가족들끼리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가까운 공원으로 나들이를 가던 외식을 하던 하면서 말이죠. 그래도 추석에 시댁에 가지 않을 것을 알고선 남편에게 말을 꺼내서 먼저 시댁을 찾았어요. 가서 이렇게라도 남편까지 데리고 인사를 드리면 어머님이 추석 때 가지 않아도 덜 섭섭하실 거라 생각을 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남편도 제 마음이 너무 고마운지 집에서 나설 때부터 아이들 케어까지 싹 다 자기가 하더라고요. 저는 손 하나 까딱하지 말라면서 말이죠. 시댁에 가니 어머님은 저희가 온다며 시원한 추어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일단 우리 남편이 정말 좋아라는 건데 저는 정말 죽어라 싫어하면서 먹지를 못하는 음식이었죠. 그건 신혼 초부터 제가 여러 차례 안 먹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님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고요. 보란듯이 풍겨오는 추어탕 향신료 냄새에 어머님 추어탕 끓이셨어요? 라고 물어보자 어머님은 제가 이 질문을 해주길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거 아니다 라고 말이죠. 시크한 어머님 말씀에 그런가 보다 하며 내심 섭섭했지만 일단은 저 먹을 것을 제가 알아서 만들어 먹겠다며 냉장고부터 열었어요. 그런데 아뿔싸 정말 아무것도 채워진 게 없더라고요. 보란듯이 제게 추어탕 말고 먹을 게 없으니 억지로라도 꾸겨 넣어 먹으란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날 저는 추어탕 생선이 안 든 정말 순수 국물만을 겨우 담아다가 거기에 밥을 비벼서 반 그릇 정도 먹었고요. 남편이 저를 엄청 딱하게 쳐다보는데 그걸 시어머니가 불만이란 듯이 그만 좀 쳐다봐라. 네 마누라 얼굴 닳겠다. 라면서 한 소리를 하시길래 느꼈습니다. 어머님이 오늘 기분이 무지하게 안 좋은가 보다 하고 말이죠. 그래서 저도 조용히 지내다가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겠다 마음을 먹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밥 다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당시 남편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엄마가 밥을 얼마 못 먹었으니 그래서 우리가 나르자 라고 하면서 식탁의 그릇들을 싱크대 안으로 옮기고 있었고요. 저는 그런 애들을 보면서 고마워 우리 애기들 라며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서 슬그머니 설거지를 안 하려고 빠져 계시던 어머님이 저를 급하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한다는 소리가 야 설거지는 네가 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자기 아들이 설거지까지 할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는지 저를 굳이 불러내셔서는 설거지를 하라고 하시는데 우리 친정엄마가 이 상황을 먹겨가셨더라면 이게 얼마나 극대노한 일이냐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너무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머님 저 추어탕 얼마 먹지도 못해서 힘도 없는데 설거지를 제가 해요? 라면서 물었어요.
엄청 큰 목소리로 말을 하니 옆에 있던 시아버지도 제 쪽을 쳐다보더라고요. 부엌에서는 설거지는 우리가 할게요 라고 대답을 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를 끌고 부엌에 들어가서는 저를 거기다 세워두고 남편이랑 애들을 데리고 우르르 나가더라고요. 도로 돌아오래 하는 남편에게 저도 더 일을 키우지 말라면서 조용히 있으라 제스처를 취했고, 저는 어쩔 수 없다며 저 혼자 고무장갑이라도 끼려고 하는데 그때 뒤에서 어머님이 다시 부엌 안에 나타나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는 고무장갑을 가지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설거지를 해야 하는데 그걸 가져가면 어떡하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넌 이거 말고 비닐장갑도 아까워 이거 사 라고 말이죠. 그리고 저 보란듯이 부엌 하부장 서랍 안에 들어있는 비닐장갑이 든 통까지도 가져가는 게 아니겠어요? 혹여나 제가 그걸 찾아서 꺼냈을까봐 말이죠. 그런 어머님의 뒷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도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거 당장 내놓으세요. 당장요. 라면서 무섭게 쏘아대자 어머님은 부엌을 빠져나가다 말고 너 지금 나한테 소리쳤냐? 라면서 뒤돌아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글쎄 들고 있던 그 비닐장갑이 든 상자를 저한테로 향해 던지시는 게 아니겠어요? 거실에 저희 아이들이랑 남편까지 다 보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상자에 제 발등을 딱 찍혀버렸고요. 순간 아팠는데도 어머님 앞에서는 센 척을 하려고 아프지 않은 척을 했어요. 하지만 발등이 저려오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순간 피가 나는가 싶었던 바람에 슬며시 발쪽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쳐다보는데 거실에서 저희 애들이 제 이름을 부르며 달려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제가 고개를 숙이면서까지 발등을 확인하고 있자 얘들은 제가 맞았다고 확신을 한 건지 할머니를 향해 우리 엄마 왜 때려요? 할머니 완전 나쁜 사람! 라면서 화를 내는데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인 듯 했고요. 왜 설거지하는 사람한테서 고무장갑을 뺏어가서는 이 사단을 만들어요? 엄마 왜 이래요? 라며 시어머니의 손목을 잡는데 시어머니는 넌 왜 나한테 이러냐? 내가 뭐가 딱히 아까워서 그랬던 건 아니고 그냥 맨손으로 하는 설거지가 더 뽀드득이 잘 씻겨지니까 그렇게 하라고 한 거지. 배려해준 건데 애들부터 시작해서 니까지 왜 이러냐? 엄마 당황스럽게 라면서 아주 뻔뻔한 변명을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맞은 저와 말리는 남편이 다 뻘쭘하도록 말이죠. 그동안 저는 며느리 마스터임이 분명하다고 자부를 하면서 시어머니 곁에서 참 잘 지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저지르시는 짓거리도 다 이해를 하고 넘길 만큼 시어머니께만큼은 제가 참 너그러운 사람에 속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며느리가 설거지 한 번 고무장갑을 끼고 하는 것조차 아깝다며 하지를 못하게 하고 급기야 그 비닐장갑 쪼가리 하나조차도 제가 쓰는 게 아깝다면서 가져가는 걸 보니 제가 헛살았나 싶더라고요. 며느리로서 제대로 헛살았다는 생각을 한 것이었죠. 그날 저는 설거지를 하지 않았어요. 온 식구들이 추어탕 한 그릇 하느라고 시뻘건 국물 자국이 가득한 그릇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13년 차의 며느리인 저보다도 비닐장갑 하나를 더 아까워하시는 꼴을 보고는 도저히 집안일을 도와드리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아까워하시던 그 비닐장갑들을 모조리 다 상자 안에서 끄집어내선 남은 추어탕이 들어있던 냄비솥 안에다가 쑤셔 넣어 버렸어요. 시어머니가 졸지에 비닐장갑을 못 쓰시게 된 것이었죠. 뒤에서 비닐 아깝게 뭐하냐고 소리치는 어머니를 더 약올리겠다면서 저는 하부정을 열어다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다른 일회용 비닐백까지 다 하나하나 뜯어서는 가위로 확 가운데에 큼지막하게 구멍을 대놓고 뚫어버렸습니다. 13년차 며느리보다 아까워하는 비닐들을 다 못쓰게 되어 어떡하죠 어머님? 새로 사셔야겠네요. 며느리도 이참에 새로 하나 구해보세요. 라는 말을 남기곤 약올리듯 시어머니께 가소로운 웃음을 지어 보인 채 집을 나왔어요. 저는 그날로 더 이상의 어머님 며느리를 그만두기로 독하게 마음을 먹었고요. 추석이며 내년 설이며 하다못해 평상시에도 절대로 시어머니께 내 두 발로 먼저 찾을 일은 없을 거라는 걸 남편에게도 확실히 말했습니다. 우리 친정에서 내가 이 꼴을 당하고 사는 걸 알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냐며 남편을 못 잡아먹어 안달인 듯 화를 냈더니만 남편도 할 말이 없었는지 그래
이젠 가지 말자. 라며 저를 달래주더라고요. 졸지에 저의 배려로 시댁에 기분 좋게 찾아봤다가 자기 엄마의 폭탄과도 같은 행동에 남편 또한 상당히 심란한 듯 보였지만 다 어미를 잘못 둔 탓이라고만 여기니 제 마음이 그리 무겁진 않았어요. 제가 살짝 너무했나 싶기도 하지만 며느리보다 비닐 쪼가리 하나를 더 아까워하는 시어머니께 제가 할 만큼의 분노는 표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혼란스럽거나 힘들진 않고 오히려 개운하네요. 지난 13년간의 뻘짓이 이제서야 끝이 난 것 같아서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그 후 집에서 시아버지께도 혼이 나셨는지 하루 꼬박을 잠수를 타더니 이제 연락이 오셨어요. 잘 들어갔냐고. 그날은 자기가 좀 심했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 사과를 받는 둥 마는 둥 했네요. 이제 더 이상 어머님 며느리 아니니까 이런 사소한 전화 따위도 상황을 가려가면서 하시라며 무안을 주곤 확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어머님께 다시 전화가 2통 정도 걸려왔지만 그 후엔 또다시 잠적이시고요. 아마 지금쯤 멀쩡한 며느리를 자기 손으로 쳐냈다는 생각에 골머리를 앓고 계실 겁니다. 그 생각을 하니 속이 또 뻥 뚫리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해가 또 어떻게 흘러가겠나 싶더니만 어느새 9월이 되었네요. 가을이 왔음을 저는 바람 맞으며 느끼고 사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맘때가 되면 괜시리 마음이 울적해집니다. 가을을 타냐고요? 아니요. 제 나이는 이제 30 중반이고 그리 풍파를 맞고 산 인생도 아닌데 가을을 타고 말고 할 건 잘 없습니다. 단지 다가오는 추석을 무사히 잘 보낼 수 있을라나 싶은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머릿속이 복잡해져가는 시기일 뿐이었죠. 매해 찾아오는 명절이 매번 죽기보다 싫은 며느리가 바로 저였습니다. 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저를 예뻐라 해주지도 않는 시댁 식구들의 틈에서 혼자 내 가족도 아닌데 허리 빠지게 일을 해야 한다는 게 정말 억울한 노릇이었죠. 하지만 매해 결혼을 하고서 지난 3년간 저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남편의 손을 잡은 채 시댁에 왔어야 했어요. 지난 코로나가 터졌던 때에도 저희 남편이나 시댁에서는 단 한 번도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는 말을 해주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가기 싫어 죽겠는 마음이 굴뚝 같지만 참고서 시댁을 찾아가 꾸역꾸역 제사를 지냈습니다. 다시금 시댁에 가야 하는 때가 찾아온 것이었죠. 가을하면 추석이었고 추석하면 가을이었습니다. 제게는 시댁에 가기 싫은 이유가 하나 더 있었어요. 열심히 일을 했지만 대가가 없는 것에 대한 억울함도 컸지만 가장 무엇보다도 시댁에 가기 싫었던 건 바로 거기서 만날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시댁에서 둘째이자 막내 아들이고 남편의 위로는 큰형님 그리고 아주버님이 계셨어요. 형님은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 시댁의 명절을 보내야 한다며 매번 본인의 시댁으로 가시는 바람에 자주 만나 뵙지는 못하는 사이였고요. 그나마 아주버님과 형님 두 분은 시댁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했어요. 저희 큰형님께서는 직업이 약사시거든요. 동네에서 개인 약국을 차리고 장사를 하시는 잘나가는 약사 말입니다. 결혼도 저보다 먼저 하셨고 제가 이 집안에 시집을 오기 전까지는 저를 대신해서 혼자 시어머니 옆에서 며느리 노릇을 잘 하셨다고 들었는데 제가 시집을 오고 난 후로는 엄청나게 게으름을 피우셨어요. 자신이 큰 며느리이고 자신이 그간 제사를 지내왔었으니 저한테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신다거나 팁을 전수해 주던지 아니면 하다못해 그냥 손이라도 거들며 저를 도와주실 수도 있을 텐데 정말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를 않더라고요. 처음 제가 이 집안에 시집와서 인사를 드릴 때에도 제게는 기본적인 인사가 아닌 기분 나쁜 말씀을 건네셨죠. 동서, 나는 말이야 지금 내 약국을 가지고 있는 약사이고 동네 사람들은 나 없으면 약도 못 구해서 비상이야 비상. 이런 내가 명절에 여기 와서 이런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게 늘 화가 나 죽겠어. 무슨 말인지 알지? 라고 말이죠. 처음에는 형님의 이 말씀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바쁘고 잘나가는 약사라고 자랑을 하는 것까지 이해를 했지만 자신이 없으면 동네 사람들이 큰일이 나서 화가 나 죽겠다는 이 말 자체를 도대체 왜 하시는 건지를 도통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첫 명절이었던 그 설날을 보내고 나서야 알겠더라고요. 형님께서는 이제 둘째 며느리인 제가 집안에 들어왔으니 본인은 제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뒤로 물러나고자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약사라는 직업을 가지고서 잘 나가며 사는 사람인데 시댁에 와서는 전이나 부치고 제사를 지내며 여자 며느리 노릇을 하는 것이 불만이셨나 봐요. 뭐 거기까지는 다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저 같아도 많이 배우고 또 좋은 직업을 가지며 돈을 잘 벌고 사는 사람이라면 굳이 여자라고 급신거리면서 남자 집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일에 화가 났을 것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형님의 방식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었어요. 첫 제사 때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고는 그날 하루 종일 시어머니가 미안하다는 소리를 하면서 요리를 하고 계시는 와중에 단 한 번은 거들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약국 가서 일해야 하는데 여기서 허리 잘못 삐면 어머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저 약사일 못하면 어머님이 대신 월급 보내주실 거예요? 라는 말씀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하면서 어머님을 굉장히 난처하게 만드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사실 시아버지의 눈치를 엄청나게 보면서 사는 분이시거든요. 사소한 걸로도 왜 그 모양으로 밖에 못하냐고 화를 잔뜩 내시는 시아버지의 다혈질 같은 성격 때문에 막 시집으로 온 저조차도 시어머니가 너무 불쌍하고 안 되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어머니께 보란듯이 형님마저도 한마디를 거들면서 이 일을 도와주지 않겠다고 하니 시어머니는 혼자서라도 끝내겠다며 알겠다, 괜찮다 라는 말과 함께 형님을 부엌 밖으로 내보내셨고요. 졸지에 옆에 서 있던 저 혼자서 시어머니를 도와드려야 했어요. 이게 참 처음에는 몰랐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점점 화가 나더라고요. 형님이 하기 싫은 거면 나도 하기 싫은 건데 나는 그냥 아무 소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와서 일을 돕게 하시는 어머니께 섭섭함도 느꼈고요. 밖에서 여자일은 거들어주지도 않은 채 나몰라라 하고 있는 남편이나 아주버님 그리고 시아버지도 정말 많이 미웠습니다. 저랑 시어머니가 둘이서 쭈그려서는 반죽을 만들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도와주려고는 안 하고 오히려 방 안에 들어가 혼자 휴식을 취하는 형님도 얄미웠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시댁이라는 자체가 너무 화가 났어요. 내가 어쩌다 이런 구닥다리 같은 집구석에 시집을 와가지고는 팔자에도 없는 제사를 지내고 있나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의 3년 내내 이런 일들은 명절마다 되풀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형님처럼 잘 나가는 약사까지는 못 되고 그냥 평범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이었는데요. 그래서 휴가도 마음대로 쓰지를 못하고 또 추석 때도 아주 칼같이 공휴일만 쉬고는 바로 정상 업무를 복귀해야 하는 처지였거든요. 한푼이 아쉬워서 그렇게라도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늘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느라 몸이 힘들고 피곤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꿋꿋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같이 고생하며 한 푼이라도 더 돈을 벌어오는 처지인데도 저하고 형님의 사이를 많이 차별하며 대우하셨어요. 형님은 아무리 뭐라 하셔도 약사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 쉬라고 배려도 해주셨고 본인이 힘드신데도 형님 앞에서는 단 한 번 티를 내지 않고서 몸 편히 있으라고 먼저 챙겨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저 시집 오기 전까지 형님이 제사를 잘 지냈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도 바로 시어머니셨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 그게 다 제가 제사를 열심히 지내게 하려는 거짓말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 정도로 제 눈에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형님께서는 제사를 열심히 하려고 안 하셨고 그렇게 만든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셨죠. 제사를 강요하지도 않고 힘들다고 하면 방 안에 들어가 쉬라고 하시니 형님도 시어머니가 엄청 만만했던 것 같아요. 혼자 할 말 못할 말을 가리지 않으면서 시어머니께 제사 준비를 하기 싫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저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제사를 지내면 명절을 너무 피곤해서 일이 안 되더라고요. 이해 좀 부탁드려요. 라는 말로 3년 내내 명절이 되면 부엌 안으로는 얼씬도 하질 않았습니다. 저 혼자서 단 하나의 며느리가 되어 이 집에서 손이 필요하는 일을 다 떠맡아 하곤 했죠. 저도 회사를 다니고 저도 야근이 많고 그런데 돈은 덜 벌면서 사는 직장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휴식이 필요한 사람은 저이기도 했고 저도 형님처럼 잘 나가는 직업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열심히 살려고 매사 최선을 다하며 살았어요. 시어머니가 그리 아끼시는 작은 아들과의 생활비에 직접 보태며 살고 있기도 했었고
그렇게 바쁘게 사는 와중에도 남편 입으로 들어가는 밥 2끼 정도는 내가 챙겨 먹이겠다면서 집안에서 살림도 놓지 않고 해나가는 저였습니다. 전 정말 시어머니께 존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약사 며느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감싸고만 두셨고, 그 와중에 본인은 나이가 드셨는지 음식을 만드는 걸 힘들어하고 불쌍한 표정을 지으니 마음 약한 저는 그걸 또 다 도와드리면서 옆에 꼭 붙어 있어야 했습니다. 제가 바보 같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윗사람이셨고 누구라도 제사 음식 준비를 도와주지 않으면 시어머니가 혼자서 고생을 하셔야 했기 때문에 제가 꼭 옆에서 일손을 거들어 드려야 했죠. 하지만 형님은 그런 저를 마냥 밥으로만 바라보셨어요. 일을 도와주지 않을 거면 입이라도 다물고 계시면 좋을 텐데 꼭 일을 다 끝내고서 거실 구석에서 쭈그려 서 있으면 제게 다가와서 속 뒤집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동서, 참 대단하다. 그 박봉으로 일을 하고 살면서 시댁까지 와서는 시어머니가 시키는 걸 또 하란다고 다 하네? 진짜 바보도 아니고 속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동서도 진짜 대단하다. 라면서 제가 답답하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셨고, 또 급기야 제가 아직 아이를 낳지도 않았는데 동서, 나중에 애 낳고서 애 핑계대며 제사 안 지내겠다고 하면 내가 가만 안 있을 줄 알아. 나 절대로 시댁에 와서 손에 물 묻힐 생각 없으니까 동서는 애 낳고서도 제사 음식은 혼자 다 만들어야 해. 알겠지? 라며 이런 협박도 아닌 뭣도 아닌 말을 웃기다는 식으로 농담 삼아 건네기까지 했습니다. 그 농담을 말하는 형님의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속은 무시무시해 보이기도 했고요. 내가 애를 낳더라도 자신은 절대로 손에 물을 묻히지 않을 거니까 혼자서 제사 준비를 다 하라고 말하는 형님이 너무 매정하고 얄밉더라고요. 어떻게 친하게 지내지도 않는 동서인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참 그 정신 상태가 의심스러웠습니다. 너무 예의란 것을 모르는 사람 같았으니 말이죠. 하지만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누구 하나 내 편이 되어주지도 않을 시댁 한복판에서 형님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며 울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참았습니다. 말을 섞어봤자 자기가 약살아서 잘난 맛에 취해 사는 여자인데 무슨 대화가 통하겠나 싶어서 저로서는 무시하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었죠. 저 솔직히 그간 형님 인스타그램도 다 엿보고 있었거든요. 전화번호로 연동이 되어서는 뜨길래 자엿을 알게 되었고 거기에 시댁 가기 싫어 죽겠다. 가서 이번에도 농땡이를 부려야지. 말 잘 듣는 동서가 있어서 천만 다행이다. 이번에도 말 잘 듣는 동서에게 다 맡기고 그냥 잤음. 라는 식의 시댁에서의 일을 인스타그램에 올려놓은 걸 직접 보기도 했어요. 그걸 다 보고서 형님이 나와 시댁을 얼마나 우습게 아는지에 대해서도 다 눈치를 챘는데 아무 말을 안 했습니다. 내가 괜히 인스타그램을 보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도 웃겼고 그렇게 대들었다가 형님의 절 무시하는 태도를 보려니 또 속도 상했어요. 그렇게 참으며 명절들을 지옥처럼 견뎌왔는데요. 이번 다가오는 추석에도 저는 한 달 전부터 숨이 꽉 막힌 채로 다가올 추석이 제발 무사히 흘러가기를 바라기만 바라고 있었습니다. 또 형님께 자존심 상하는 소리를 듣지 않을지 걱정도 되었고 시어머니가 형님께는 맥도 못 추면서 작은 며느리인 저만 부려먹는 모습도 덜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렇게 추리한 일상에서는 다가올 추석에 대해 잊고서 살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먼저 전화가 오셨어요. 얘야 잘 있니? 내가 아까 네 큰애한테서 연락을 받고 너한테 전화를 한다. 들었지? 큰애가 이번에 일을 하느라 많이 힘들었다고 주말에는 쉬다가 추석 당일에 집에 온다고 하니까 너는 며칠 꼭 땡겨서 와라. 약사가 오죽 바쁘고 힘들겠니? 너는 주말에 꼭 올 거지? 먼저 와서 그냥 우리 집에서 있다가 추석 제사를 보내면 되겠구나. 니들끼리 다 얘기가 이미 된 거라며?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 말씀으로는 형님이 추석 당일인 화요일에만 시댁에 왔다가 당일날 바로 본인 집에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저보고 그 전날인 월요일도 아닌 주말에 오라는 소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에 관해서는 저랑 이미 다 상의를 한 거라고 형님이 어머님께 얘기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모처럼 주말을 껴서 수요일까지 추석 연휴로 쉬게 생겼는데
형님은 자기 혼자 휴가를 제대로 보내겠다며 저를 팔아가며 저 혼자 시댁에 먼저 내려가게 만드는 거짓말을 하셨고,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저 하나만큼은 명절에 제때 내려오라면서 확인 전화를 하신 거였어요. 이 소리를 들으니 시어머니가 너무 야속했습니다. 저도 좀 쉬고 싶고 모처럼 찾아온 긴 휴가인지라 주말만큼은 집에서 좀 쉬고 싶은데 그걸 못 내버려 두고 오라고 하시니 속이 터질 수밖에요. 바로 어머님께는 저 형님이랑 그런 대화 나눠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형님이 추석 당일에만 오시는 거면 저도 그렇게 할게요. 저도 추석 당일에만 갈 테니까 저한테는 일찍 와서 일을 하라 마라 형님보다 더 강요하지 마세요. 일방적으로 저한테만 일거리를 주지 마시고요. 저도 엄연히 회사 다니고 집에서 혼자 살림하며 바쁜 사람입니다. 라고 되바라지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참기만 하면 안 되는 건데 매번 참다 보니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뚜껑이 열려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제 말에 어머님도 사뭇 당황을 하셨는지 너 괜찮니? 라면서 평소에 저와 다른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와 다른 게 아니라 그간 그래도 참았는데 도저히 못 참겠어서 이러는 거잖아요. 같은 며느리고 같이 일을 하는데 약사만 일한답니까? 저도 일하느라 뼈 빠지게 힘들어서 주말에는 쉬어야겠다고요. 라고 소리를 쳤어요. 어머님은 졸지에 아, 알겠다. 그럼 너도 추석에 와라. 라고 얼떨결에 제 말에 수긍을 하셨고 저는 단박에 그 소리를 듣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바로 형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봤습니다. 정말 혹여나 싶어서요. 평소에 글 쓰는 것만 봐도 남들한테 자랑을 못해서 안다는 편이던데 이번 추석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적어놓은 게 있을까 싶어서 들어가 봤더니만 세상에 아니나 다를까 자기 호텔에서 호캉스를 하려고 추석에 호텔 예약을 해놨다며 화면 하나를 캡처해서는 인스타그램에 올려놨더라고요. 내가 동서처럼 바보도 아니고 추석에 시댁을 왜 가? 그냥 쭉 안 가려다가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 해야 해서 추석 당일에 얼굴만 비출해정. 라면서 말입니다. 머리 뚜껑은 열리다 못해 하늘로 승천을 한 듯 했고 저는 바로 그 인스타그램 사진과 글을 캡처한 후 형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무슨 일이냐고 인사도 없이 전화를 받는 형님께 형님, 저도 이번에 추석 당일에 시댁에 내려가니까 그렇게 아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형님은 동서가 추석 당일에 내려간다고? 그러면 시댁에서 제사 음식은 다 누가 해?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이 혼자 하시던가 아님 추석날에 우리 셋이 모였을 때 다 같이 하려고 하시겠죠.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뭐 그런 당연한 소리를 묻냐고 말이죠. 그러자 형님께서는 아주 당황해하면서 되묻더라고요. 아니 동서가 뭔 일 있다고 주말에 안 내려가고 추석 당일에 내려가겠다는 거야? 동서가 왜? 동서가 전문직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말해줄게. 나는 약국에서 일하는 약사라서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힘드니까 주말에는 좀 쉬면서 체력을 보충해줘야 해. 그러니까 나도 이번에 시댁에 당일이라도 참석을 하겠다고 한 거고. 그런데 동서는 나처럼 전문직도 아니고 그냥 회사 하나 다니는 주제인데 나랑 똑같이 주말 내내 쉬다 추석 당일에만 시댁에 가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건 아니지. 라고 하면서 제가 시댁에 늦게 가고자 하는 이유 자체를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마치 자신을 따라서 늦게 땡깡을 부리려고 하는 저를 혼내려고 가르치려고만 하는 듯이 역정을 내려고만 했어요. 그놈의 전문직 거리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저도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아니 형님, 아이고 누가 들으면 형님이 의사라도 되는 줄 알겠어요. 제가 언제 형님이 안 바쁘시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형님이 힘드신 만큼 세상에는 바쁘게 일하며 고생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로 옆에 있는 저도 그렇게 쇠가 빠지게 일을 하면서 돈 벌어다 살고 있는 중이고요. 저 같은 사람도 주말엔 좀 쉬고 싶고 휴식도 가져보고 싶어요. 형님만 연휴에 호텔 가서 호캉스 누리며 쉬고 싶어 하시는 줄 아세요? 저도 주말에는 그냥 집에서 좀 진득히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어요. 라면서 인스타그램에서 본 형님의 호캉스 얘기까지 딱 뱉어버렸죠. 내가 놀러가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일이 바쁘다는 소리를,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라서
제가 함부로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소리를 하지 말라면서 말입니다. 형님은 제 입에서 호캉스 얘기가 나오니 어떻게 알았어? 라며 급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설마 너 내 인스타그램을 몰래 보고 있었던 거니? 라면서 얘기의 주제를 틀어서는 저보고 호캉스 얘기의 출처를 묻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남들 다 보라고 공개 계정으로 만들어서는 사진을 주구장창 올리던 사람이 정작 자기 동서가 그걸 볼 수 있을 거라고는 감히 생각도 못했던 건가 싶어서 말입니다. 전문직이라고 그렇게 뻗팅기며 자랑질을 하더니만 이제 보니 전문직 약사님 대가리가 반만 굴러가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네, 저 형님이 호캉스 가신다고 올린 사진 동서처럼 바보가 아니라고 적으신 그 글까지 다 캡처했고요. 혹시 몰라서 이전부터 형님이 인스타그램에 싸질러 놓으신 시댁에 관한 허세 글들은 다 캡처해놨는데 뭐 이거 다 시어머니께 보여드려요? 어차피 보여드려도 형님께는 타격이 없잖아요. 평소에도 일 열심히 안 하고 게으른 며느리였는데 이거 하나 보여드린다고 뭐 달라질 게 있겠어요? 라고 말이죠. 네가 추석에 게으름을 피울 거면 나도 추석에 게으름을 피울 거라면서 같이 한번 주말에 푹 쉬다가 추석 당일에 시댁에서 만나자고 하니 형님은 내내 억울하다는 듯이 변명을 하려고 하면서 그럼에도 저보고는 빨리 시댁을 가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안 그럼 추석 당일에 자신이 시댁에 가서 해야 할 요리거리들이 남아있지 않겠냐고 하면서 말이죠. 대화를 하면 할수록 어쩜 이렇게 대화도 안 통하고 자기 하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던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아픈 사람들한테 약을 지으면서 도와주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인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지막엔 예의고 뭐고 그냥 말까지 놓고 이판사판으로 나갔습니다. 야, 네 손에 물 묻히기 싫으면 그냥 오지를 말던가. 그 와중에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 하고 싶다고 당일에 와서 얼굴만 내밀다 가겠다는 게 뭔 개소리냐? 너 때문에 내가 남편이랑 갈라서고 혼자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부터 명절에 나 혼자만 제사 지내진 않을 거니까 너도 각오해. 이번에도 농땡이 부린다고 혼자 손 떼고 방에 들어가 잠이나 쳐자고 있으면 그땐 내가 네 얼굴에 물바가지를 쏟아 부어서라도 끌고 나올 줄 알아. 알았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다가 추석 당일날 보자. 그간 해온 것처럼 추석에 또 손 놓고 있으면 너 진짜 내가 가만 안 놔둘 줄 알아. 라고 말을 했죠. 제가 공개된 사연이라 제 입에서 내뱉은 욕설까지 적지는 않았지만 정말 형님한테 욕설까지 해가면서 시댁에 와서 손에 물 묻히고 하나라도 도우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전화 너머로 형님은 제 말본새가 버릇없다며 아주 콧바람으로 화를 내고 난리더라고요. 제 도발이 제대로 형님을 자극해 버렸던 것입니다. 형님은 내내 제 빠른 말에 대답할 기회도 놓친 채 기가 막히다는 숨소리만 가득 뱉어냈는데 저는 그런 형님이 더 열이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더욱 매섭도록 몰아붙였어요. 어쩌나 이제는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를 하지도 못하겠네. 내 앞에서 그 역겨운 짓 한 번만 더 해대면서 내숭 떨고 앉아있으면 너 진짜 내가 손모가지를 부러뜨려서라도 약사질도 못하게 할 줄 알아. 라는 말로 몇 번 더 수화기로 소리를 지르다가 전화를 끊었어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얼굴을 안 본 채로 전화상에 싸움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남들과 이렇게 싸워본 적도 단 한 번이 없었고요. 하지만 호캉스 가면서 일이 바쁘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게 눈에 훤히 다 보였고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라도 하려고 추석 당일에 시댁에 오려고 했다는 것도 제가 뻔히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자기는 전문직이라서 원래 바쁘다는 헛소리를 해대며 저를 다시 깔보는 듯한 말을 꺼내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도 손모가지를 부러뜨려서 약사질을 다시는 못하게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입을 다물게 해주겠다며 전화기 너머로 오만 욕설들을 쏟아낸 것이었죠.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었던지 형님은 저하고 전화를 끊고 나서도 바로 다시 전화를 걸지도 않고 또 문자를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는지 한참을 아무 소식 없이 지내고 있다가 며칠 후에야 문자 한 통이 왔어요. 전화 가능하냐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답장했죠. 할 말 있으면 추석 당일날 나눠보자고요. 나도 할 말 많으니까 아직. 라고 말입니다. 형님은 추석 전에 우리끼리 조용히 얘기를 좀 나눠보자고 계속 말을 하는데 저는 다 듣기 싫었습니다. 그냥 시댁에 가서 남편한테 밉보이는 한이 있더라도 더 이상 혼자만의 희생을 하기 싫다는 것을
제대로 따져 물을 참이에요. 형님한테는 물론이고 시어머니한테도 며느리들 차별할 거면 그냥 좋아하는 며느리만 옆에 끼고 살라고 이혼 얘기도 꺼내볼 참이고요. 그 정도로 저는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기분이 더러워서 이번 추석 때 시댁에서 아주 제대로 한판을 떠볼 참입니다. 이번에 시어머니랑 형님께 전화상으로 소리를 쳐댄 것처럼 말입니다. 다가오는 추석이 걱정되지만 일이 결의에 차서는 기다려본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한판 떠서 시어머니든 형님이든 아니면 둘 다 싸그리 욕 한 바가지라도 해줘야 제 지난 3년의 묵은 채증이 내려갈 것만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또 혼자 거울을 보며 욕사발을 날리는 연습을 하고 있네요. 욕을 섞은 강한 말 말고는 알아듣지를 못하는 우리 시댁분들에겐 이것밖엔 방법이 없으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